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홍준표 대표의 결정으로 넘겼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고위 결과 홍준표 대표는 예상했을까요? 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의와 관련해서요. 홍준표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그 회의 이후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당원 당규에 따라 오늘 최고위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당대표가 당원 당규에 따라 오늘 중으로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결단을 내리겠다. 이것이 최고위의 결과고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많았다. 자, 오늘 회의 이후에 강효상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굉장히 충분히 협의를 했다, 당원 당규에 따랐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강효상 대변인 발표를 요약하자면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거고 그거에 따라 홍준표 대표의 책임으로 결정을 내서 발표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이따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녁 6시쯤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이제 협의를 했다는 걸 강조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에서 이거를 최고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리 규정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징계받은 사람이 열흘 내에 탈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라는 것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윤리위원회에 다시 결정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라 마라 이런 건 없는데 최고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당의 중요한 당무는 반드시 최고위원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제명권, 대통령 이 주요 당원의 제명권을 거쳐야 된다 말아야 되는 건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권이 지금 굉장히 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논란이 되니까.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럼 거친다는 거는 표결을 꼭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표결을 거칠 경우 최근에 그 일종의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표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대표가 내가 결정해서 책임지고 내가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최고위원들이 일부 양해해 준 형식인데 이 과정에서 김태흠 최고위원 친박계 같은 경우는 표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9명의 최고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9명 중에서 표결을 꼭 거쳐야 된다고 하는 주장한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을 거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위임이 됐다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취재를 지금 해봤는데 그럼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신문에 따라 위임했다 안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공식으로 위임한 거냐 그러니까 회의에서 공식으로 위임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위임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해석을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오늘 좀 숙고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오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거에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거다, 이제 이런 해석으로 들리고요. 의원님, 그럼 만약에 오늘 최고위에서 표결에 붙였다면 통과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표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당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일까 봐에 대한 염려라기보다는 각자 그 최고위원 각각의 분들이
표결의 결과를 표출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문제가 될까봐 이제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표결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통과가 됐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그 대표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출당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의 최종적인 결정이. 근데 위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분이 9명 중에 한 분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초래됐다면 통과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위임을 받은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에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일부 뭐 고성이 아주 심각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일부 고성이 나온 건 뭐냐 하면 어떻든 이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는 친박계라고 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범친박까지 하면은 이제 과거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라든가 김광림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친박은 아닙니다만은 범친박계로 과거에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표결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일부 친박계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일부 대표가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반대하면서 고성이 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네. 어떻든 현재 오늘 이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어찌 보면 다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싱겁게 끝난 이유는 최근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그 상납 네. 이거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덕성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이제는 친박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내는데 앞장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도래한 게 그 상당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내가 부정한 돈은 내가 직접 받은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을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국정원 요 상납 이익 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주장이 소위 무너지는 거 아니냐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지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한 오늘까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미묘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또 시체를 칼질하겠다. 잔인하면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고 형 확정 이후에 구심점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물침박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좀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홍준표 대표에게 궁금한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얘기하는가?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징계를 본인이 풀어줘 놓고 왜 출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의 시기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해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다. 다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위의 회의도 끝난 상태에서 더 늦어지면 이제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래서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결정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실제 얻어질 것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적당한 타이밍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홍준표 대표의 말에서 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싶은 부분이 이거를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총을 여는 건 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총을 여는 권한이 있다. 거기에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형식론적으로 보면 의총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입니다만 소집권자가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 왜냐하면 제명 결정을 윤리는 이제 사실상 탈당 권유를 통해서 사실상의 제명 결정을 내린 거지만 이게 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헌에 규정된 겁니다. 제가 오늘 당헌을 다시 읽고 왔는데 일반 규정도 아니고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친박계가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은 넘기 때문에
과거에는 3분의 2였습니다만 지금 많이 줄어서 3분의 1은 아무리 못해도 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소위 이제 아까지만은 홍준표 대표 말 맞다나 칼질이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제명도 칼질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거 하기가 동료 의원으로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3분의 2 이상 얻기가 사실은 현실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아무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요 문제까지 세 가지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포함해서 본인이 당장 싸우기에는 너무 이 장애물이 많으니까 그 문제를 원내대표한테 떠넘기면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을 함으로써 일단은 당장 필요한 바른정당 통합파들을 일종의 합류시키는 네. 이러한 거를 이뤄내고 이거는 당장은 제명을 못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것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통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니까 일단 미뤄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예.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에 이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예. 그럼 결국에 이거 의총 안 열리고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1당으로 거듭나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쉬운 한두 표의 의석이 있는 것인데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싸움에서 만약에 표대결을 했는데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또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표 계산에 있어서는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보자면 사실 이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해서 지금 이 절차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생각보다는 바른정당의 분들이 우호적으로 관여하지도 않고 또 당대당의 통합이라기보다는 그중에 일부만 돌아오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이나 아니면 그걸 이 당을 흔들림을 통해서 얻어질 만한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묘하게 이 표대결은 계속 좀 이렇게 피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요. 바른정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현재 20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데 원내 교섭단체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소위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파의 의원이 지금 9명 내지 10명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명이나 10명은 지금 현재 지금 한국당에 사실은 굉장히 오고 싶어 합류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바라고 있고 근데 그거의 명분을 달라는 건데 그 명분에 첫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 좀 조건으로 직접 요구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네. 합류가 가능. 11월 지금 초에 다음 주라든가 언제 적정 시점에 탈당을 해서 네. 합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그 앞에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은 당장 오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러한 통합을 보수의 소통합 정도라 볼 수 있겠죠. 그걸 네. 이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좀 변해왔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저희가 김태흠 의원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입장이 좀 달라진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입장이 달라졌다기보다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친박계 분들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시간을 끌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윤리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 전에 자진 탈당에 대한 시간을 또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윤리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또 열흘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자진 탈당을 말하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좀 명분이 부족하고 실제 그런 단계까지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인데 투표는 지금 계속 불안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9분의 최고위원 분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어디를 찍었다라고 해서 선언하기에는 과거의 권력을 위해서 미래의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하루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도 성공하지 못한 걸로 오늘 6시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최고위에서요. 박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찬반 의견은 오가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속내가 복잡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 공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로 절대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시장만 뺏어가면 이 땅에 보수는 괴멸될 것으로 그 사람들이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마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보수의 괴멸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 시장 잘 들으세요. 상향식 공천이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이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 재생산에 너무 유리하다라는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좀 이번 선거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네, 홍준표 대표 말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좀 긴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에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정치권에 저도 이제 뭐 한 20여 년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유행이 있어요. 한때는 이 상향식 공천이 굉장히 지금까지 과거에 일반적으로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이 총재가 이렇게 위에서 공천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 그런 문제점, 당내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밑에서 당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른 상향식 공천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최근에 많이 유행이 됐었고 네. 작년 재작년에도 소위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전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위 친박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역으로 이제는 그런 상향식 공천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선전하거나 이렇게 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중에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한 지방선거 전략 측면도 있지만 이런 본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K에 정치적인 기반을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고심이 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을 따져본다면은 탈당에 반대를 해야 될 텐데 공천, 전략 공천 한다니까 또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 3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고민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임기가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김광림 의원이라든가 이철우 의원이라든가 다들 경북지사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곳에 이제 줄을 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 두 분이 친박이나 범친박 정도로까지는 분류되는 분들인데 네. 과거의 정치적 도리를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벌일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키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상향식 공천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 라인에 서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다들 투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을 피해야 되는 예.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오늘 최고위 결정이 이런 복잡한 그런 계산들이 예.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오후 6시에 기자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岩下さんが成田空港に姿を見せました。たった今、アメリカのイバンカ大統領補佐官を乗せたパトカーに先導されてイバンカさん
Thank you. 네,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일본을 방문해서요. 지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멜라니아 여사는 지금 한국에 이제 옵니다마는 이방카 이제 딸 장녀 이방카죠. 이방카인데 이방카는 사실 미국의 지금 현재 권력 2인자로 지금 알려질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센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보다도 더 정치적 영향력은 더 센 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본에 일단은 방문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어저께 도착해서 이제 오늘은 아베 총리하고 만찬도 하는데 굉장히 일본에서 그 국제 여성 회의라는 게 열리거든요. 거기에 참석한 그런 걸 참석도 하고 또 다른 행사에도 참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대도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또 자기가 어저께 식당에 방문했던 거를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본인도 만족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요. 근데 요즘 코리아 패싱이 너무 흔하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미국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미국 자체의 국내 정치가 아주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방카가 지금 사실 미국 정부에서 2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재무장관이나 노동장관 같은 장관급 분들도 재무와 관련한 경제와 관련한 분들은 지금 미국에 다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간 것이다. 근데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코리아 패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국내 문제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2인자니까 미국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번에 이방카 딸 이방카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버지보다도 먼저 지금 일본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서 과거 처음에 언론에는 한국과 중국의 그 방문에도 동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보도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꼭 한국만 패싱하는 게 아니라 차이나 중국도 방문을 안 하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패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적절치도 않지만 또 백악관 공식 직함이 이제 백악관 선임 고문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 직함이 그렇게 높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오고 안 오고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그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서 많은 이제 강요들하고 함께 좀 도와줘라라는 아버지의 그런 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왜 그럼 이방카 여사를 이방카가 딸 여사라고 오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전 권력의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권력 창출의 동업자 역할을 한 셈이거든요. 일종의 참모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제 채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직접 말을 하는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이방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뜻이 전달하는 그런 창구와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우리 쪽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채널을 또 만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남편은 또 온다니까요. 한국에 오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방카의 남편. 알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이방카가 중국도 안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김에 이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여기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게 바로 중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됐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3노였거든요.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 이후에 미국이 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한 적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처음에 관심사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이제 발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과연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의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3노라는 게 이제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막에 편입하는 문제,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거부하는 게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이걸 보면서 미국과 그 중국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요번에 요거는 양측 간의 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양 한국과 중국 당국이 발표를 한 거에 공식 문건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절묘하게 이제 서로 이제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진 셈인데 네. 이거를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충분히 상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그 공식 문건 이런 문제 합의문은 미국하고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이 산불 정책을 답변한 내용이 과연 미국하고 상의했느냐, 네. 요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든가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는 군사동맹 사실상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어떻든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들 수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상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과 관계도 좀 좋게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또 절묘하게 잘 이러한 것들을 외교적 슬기를 발휘하면서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